네, 이번 시간은 189페이지 제3절 임대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에 대해서도 먼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임대차에는 집주인과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요. X라는 물건을 임대차 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이렇게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 그 기본 개념이 언제나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것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차임지급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이 주택임대차 또는 이제 상가임대차 아니면 이제 채권적 전세 이것들하고 임대차를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것인 거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이 임대차는 그 주택임대차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물건을 빌려주고 거기 사용료를 받으면 다 임대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빌려서 타고 거기 렌트 비용을 내죠. 그러면 그것도 임대차가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 호텔이나 여관에서 필요해가지고 하룻밤 잔단 말이에요. 다 임대차라는 것인 거다. 주택임대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좀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시간 끝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걸 공부할 건데 그거는 특별히 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 물건에 대해서 그 사용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거.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이렇게 임차권을 가진다 이렇게 말해요. 임차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사용 수익권.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우리 근데 이제 보통 봐보면 주택임대차라든지 이런 데 가면 보증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금은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증금 없이 사용료만 내도 다 임대차가 된다는 것인 거다. 관행적으로 보증금을 많이 주긴 하지만 이게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차임 지급이 요소다 이렇게 말한다. 요소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차임이 없는 임대차 이건 없다고 보는 것인 거죠. 그리고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니까 반드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근데 그렇다고 또 보증금을 절대 주면 안 돼. 이건 아닌 것이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봐보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이것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반대로 이렇게 차임을 지급해 주는 것인 거잖아요. 그래서 봐보면 이게 서로 기브앤테이크야. 쌍무 계약은 언제나 유상 계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성 불료식 계약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쌍무 유상 낙성 불료식 계약이 된다. 네, 이렇게 봐두시고 그 페이지를 좀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 다시 이제 더 공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9페이지 제618조 조문을 잠깐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보시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여기서 당사자 일방은 임대인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임대인 이렇게 써봅니다.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동그라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 동그라미 치시고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 동그라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동그라미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 밑에 상대방 이 사람은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임차인 이렇게 써두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근데 거기에 목적물을 사용 수익 했을 때 그 물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곧 물건을 말한다는 것인 거다. 물건. 물건에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는 것인 것이다. 근데 이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죠, 우리가.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게 아니고 동산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전거를 빌려 타면서 뭐 30분에 얼마, 뭐 1시간에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그것도 임대차가 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물건을 이 빌려서 쓸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임대차 계약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2번에 이제 임대차의 법적 성질에서 동그라미 2번으로 바로 가시면 거기에 제목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차임 동그라미, 요소 동그라미. 차임 지급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차임 지급이 요소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세 번째 줄 보증금 세모.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보증금이 있어.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다는 측면에서 보증금은 세모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19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존속기간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빌렸으면 기본적으로 이 존속기간에 관해서 어느 기간 동안 정해서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약정 없이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세한 건 좀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 강의 가셔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체크하실 것은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인 거다. 그런데 이제 약정을 안 하고 쓰고 있으면 일단 빌려주면 그때부터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까지 빌려줄 거냐 이건데, 이제 두 사람이 나가게 할 필요가 있어. 아니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나갈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말미를 줘야 돼. 그래서 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든지 하는데 시간을 좀 줘야지만이 임대인도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임대인이 나가게 할 때는 임차인이 또 뭐 어떻게 새로운 걸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미를 준다. 그럴 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해지 통고다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해지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해지를 공부를 했는데, 이거 봐보세요. 임대차가 이렇게 쭉 돼가지고 쭉 가다가 해지해서 앞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임대차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말미를 줘야 된다는 것인 거다. 통고자를 붙이면. 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90페이지 그 교재 제목에만 잠깐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2번에 괄호 1번에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약정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약정.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에다가 세모합니다. 그래서 약정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635조에서 기간에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해지 통고 여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해지 제목에다가 해지 통고에다 동그라미를 쳐두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서 2항에 보면 이제 일정한 말미를 줘요. 근데 지금은 묘일간이니까 그런 걸 해지 통고라고 하는구나. 요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페이지 가시면 190페이지 밑에 03번에 임차권의 물권화. 여기서 잘 봐두실 것이 물권화지 물권이 아니라는 거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 고속도로가 있고 고속화도로가 있잖아요. 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닌 거죠. 이 고속도로하고 고속화도로는 다르다. 그런 것처럼 이건 임차권의 물권화 이렇게 돼 있지 물권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잠깐 한번 보시면 이런 거다. 가장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갑이라는 임대인이 있고 그다음에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어서 여기서 X 물건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맺은 거예요. 그래서 X라는 임차권을 을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갑이 병한테 X를 양도해 버리는 거예요. 양도 넘겨버렸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양수인이죠. 이 사람인데 원래 이 을이 가지고 있는 X에 관한 사용수익권, 이 임차권은 성질이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공부했죠. 채권은 상대권이고 물권은 절대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권은 그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권은 이걸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 거죠. 절대권이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갑이 병한테 넘겨버리면 그 소유자가 X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을이 병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 거다. 대항할 수 없다. 이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 이제 법의 격언으로서 법에 이런 격언이 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임차권도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에는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양수인 새로운 이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인 거다. 근데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일단 기본 원칙은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나아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게 되면 아예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이제 임대인이 되고 원래 임대인이었던 사람은 빠져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요게 대항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물권처럼 됐죠. 물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권자다, 지상권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상권 등기, 전세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다. 근데 다만 그것이 임차권은 임차권인 것인 거지 등기했다고 그것이 채권이 물권으로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말한다. 이런 경우에 그 물권화 현상은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호박은 계속 호박이에요. 호박에 줄 그었다고 수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물권은 아니야. 채권이야. 근데 물권과 같은 모양이 조금 만들어진 거죠. 예,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 요게 임차권의 물권화다. 그것을 190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다시 교재에 오셔서 보시면 3번의 1번 임대차 이 등기 나와 있는데 등기에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등기 동그라미 치시고 621조 2항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동그라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동그라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요게 임차권의 물권하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인도와 주민등록만 있어도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죠. 다음 날부터 하는데 어쨌거나 등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십니다. 등기를 만약에 3시 50분에 했어. 그럼 3시 50분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임대차 이 효력이 나와 있어요. 임대차 이 효력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것을 좀 보셔야 되느냐면 일단 이런 거요. 우리 임대차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권리가 되잖아요. 권리가 되면 그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야. 이쪽에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는 좀 복잡하게 됐으니까 다시 지우고 보자고요. 이렇게 을하고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X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임차인이 가지게 되고 그에 대해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근데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빌려 쓰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로 이 권리, 의무 쪽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임대인은 그렇게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의무를. 그 다음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임대인은 권리를 가지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 이렇게 된다. 근데 첫 번째 임차권은 이게 임차인이 그 X라는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용 수익권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대인이 그것을 인도해 줘야 된다. 쓸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에 그게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면 뭐까지 해줘야 되느냐? 수선 의무까지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인도 수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 책을 좀 정리하시면서 한번 더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1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바로 2번에 임대인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임대인의 의무. 거기에서 제목에만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목적물 인도 의무 동그라미. 목적물 인도 의무 동그라미. 2번에 수선 의무 동그라미. 그래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수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1번 임차권 동그라미 사용수익권 동그라미.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져. 근데 임차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사용수익권이에요. 그렇게 봐보니까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것으로서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용익물권으로서 앞에서 물권법에서 공부한 것들이 있죠. 네, 그거를 잠깐 봐보시는데 거기에 지상권, 전세권 요게 있는 거야. 금방 잠깐 한번 봐보시면 사용수익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채권이죠. 근데 이것들은 물권이 된다는 것인 거다. 물권이다. 채권이니까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없어. 대항력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물권으로서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는 것인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근데 등기를 해서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이 채권인 임차권이 물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채권이지만 대항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중간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물권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 갑니다. 더 자세한 것은 임차권하고 우리가 공부했던 지상권, 전세권이 다르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가셔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세권 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채권적 전세 이거하고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비용상환청구권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비용상환청구권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거 한번 잠깐 봐보세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시 이쪽에서 임대인 갑하고 임차인 을 사이에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이 임차인이 X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차권을 가진 데 대해서 갑은 인도하고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어. 임대인이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근데 이 수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임차인이 했다라고 보세요. 근데 수선해야 되는 것은 물건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필요비라고 한다. 그래서 수선 비용을 만약에 임차인이 들였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달라라고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죠. 유지 수선 비용 이런 것들은 수선 비용을 필요비라고 하고 그것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좋게 만들었어. 계량 비용이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계량 비용이 들어갔어.
그런 것은 그 물건을 좋게 만들었죠. 그래서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한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비용 상환청구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비용 상환청구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비 상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한다. 그냥 여기서는 두 개가 인정되는구나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임차인의 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해서는 이것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그 법에서 인정이 되지만, 법에서 이런 것들을 인정해놨지만 임의로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다른 약정이 가능한 거예요. 즉 임차인이 포기하는 것을 약정하는 거, 이런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좀 더 정리해보고 가실 것이 있는데 임대차에 있는 대부분의 규정들은 임대차에서는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인이 강자고 임차인이 약자예요. 그래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근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될 것들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말한다. 사실 그런데 우리 임대차에는 대부분의 규정들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 이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임의 규정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신 이 비용 상환청구권, 이 내용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때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들은 이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편면적 강행 규정은 뭐냐면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건 문제를 안 삼아 불리할 때만 무효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91페이지 오셔서 보시면 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해서 제목에 동그라미 치시고 626조에서 1항 필요비 동그라미, 여기서는 이제 용어 정도만 공부하고 가자고요. 2항에 보시면 유익비 동그라미,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가 있다는 거, 이것을 봐두시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192페이지로 가시면 중요한 거 1번 임의 규정 동그라미, 이게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인데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상복구 약정,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원상복구 동그라미, 약정 동그라미. 그러면 그 밑에 포기 동그라미, 특약 동그라미.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인 거죠.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에 보시면 여기 3번에 부속물 매수용권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속물 매수용권 동그라미 치시고 646조 1항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이 얘기들은 뭐냐면 이제 건물 기타 공작물 요게 있는데, 공작물은 사람이 만든 것을 공작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거, 공작한 물건. 근데 건물도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그 임차인은 여기다가 뭔가 붙여가지고 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사로 이렇게 조여가지고 붙여서 쓴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분리가 가능한데 나중에 끝나고 나갈 때 이런 것들 너 사라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는 것이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되는데 이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거죠. 네, 그 내용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동그라미 친 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1번에 강행 규정 동그라미 칩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제목에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토지 임차인 동그라미, 지상물 매수용권 동그라미. 그리고 조문 밑에 편면적 강행 규정 나와 있죠. 편면적 강행 규정 동그라미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토지 임차인은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아직 쌩쌩하면 임대인한테 갱신 청구를 하는데 임대인이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되면 요거 위에 있는 것들 네가 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된다는 것이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됐죠? 근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거는 이것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라고 말한다. 편면적 강행 규정.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만 무효가 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문 강의에서는 용어가 이런 것이다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좀 더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우리 이제 바로 여기 이어서 나오는 기본서 있으니까 그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공부를 위한 기초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걸 수업을 듣고 완전히 내 거로 만들겠다 이런 자세로 공부하는 것은 필요 없어요. 그냥 용어에 익숙해지는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된다. 설령 또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음번에 가면 또 나와서 그거 설명해 드릴 거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인문 강의는 여러 번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번 듣고 넘기고 기본 강의를 가지고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 보시면 임차인의 의무에서 차임 지급 의무가 있었죠.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데 640조 조문을 잠깐 한번 동그라미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목에서 차임 연체 동그라미, 해지 동그라미. 네, 이렇게 두시는데 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계속 참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2기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2기는 2번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2달마다 한 번씩 줬으면 넉 달이 밀리는 거죠. 매달 주는 경우라면 2달 밀린 거고 또 뭐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1년 밀리는 거다. 그래서 2기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이때는 해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해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 해지가 즉시 나가 이런 뜻인 거예요. 즉시 나가 이런 뜻인 거다. 그래서 말미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상가 임대차에 가면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상가 임대차에서는 3기의 차임 연체가 있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민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640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 2기 동그라미. 그래서 2기의 차임 연체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인 거다. 네, 나머지는 좀 두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민사특별법을 공부하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민법의 임대차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특별한 것들,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렇게 가면서 공부를 해보게 되는 것인 거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들 더 이 특별법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거기에 집합건물법이라든지 가등기담보법, 부동산 실명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례대로 공부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민법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은 민사특별법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